김종현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는 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수가 강하네요. 예, 잠깐 한눈 팔았더니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보면 비차익 쪽에서의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오네요. 뭐 여기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 이유가 뭡니까? 일단 그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오늘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 지금 미결작정의 급증이 또 나타나면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내일 우리 시장으로는 기다리고 있는 재료가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대부분 금융시장이 버냉키의 발언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존의 테이퍼링의 속도 조절 이런 부분의 얘기가 반복될 가능성 그리고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는 이 선물을 사면서 이렇게 미결작정 급증시킨 적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은 주요 저항선을 모두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비차익 매수를 자극하고 있지만 현물 시장에서는 1,000억 정도가 지금 부족하죠.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를 모두 합쳐도 들어오고 있는 프로그램 매수 금액만큼도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물 수급은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선물에서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인 흐름이 지수의 강세를 이끌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재료적인 측면에 찾아보게 되면 국민연금이 그동안 10%룰에 묶여서 지분을 추가적으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종목군들이 많았는데 그에 대해서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아침 부근에 국민연금이 기관 창구를 이용해서 한 3천억 가량의 매수를 집행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런 이 수급적인 재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의 그 단기적인 변곡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을 급속도로 개선시키면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다만 오후 1시 이후부터는 미결작정 유입 속도도 줄어들고 있고 시장의 상승 속도도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베이시스의 개선도 제한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변곡점 부근에서 좀 좋은 흐름이 나오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이걸 확 믿을 수 있는 구간은 또 아니네요. 일단 종목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트레이딩은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급락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트레이딩을 꾸준하게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은 기존 전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증권에서 추격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하루 정도 더 기다려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 진실한 시장의 방향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벤 버냉키 의장의 의회 연설입니다. 거기서의 통화정책과 경제 전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테이퍼리랑 얘기하는 긴축 완화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김종현 애널리스트 지금 지수를 오늘 좀 오랜만에 봤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 정도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그쪽에 하나가 하반기 이후에 IT의 먹거리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그게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 그쪽에서 또 녹색 에너지가 잠깐 움직이긴 했지만 이 SS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망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테슬라 움직임이나 이런 걸 보니까 또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자,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좀 세계적인 좀 트렌드가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근의 트렌드를 보시면 LED부터 시작되었던 것이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ESS 쪽으로 또 최근에 태양광 쪽으로 전반적으로 유가가 올라가면서 또 확산되고 있는 국면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아닌 것 같고요. 글로벌 시장 내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 ESS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곡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2차 전지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 2차 전지만으로 ESS 시장이 구성되지도 않았고 방향이 2차 전지로 굳어진 것도 아니고 또 2차 전지의 효율도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기존의 전망이 워낙 자주 틀리기 때문에 이걸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국제기구의 예측을 보면 ESS 시장의 전망은 굉장히 좋습니다. 연간 성장률 기준으로는 꾸준하게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성장의 피크가 빨라야 2020년 정도에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국가별로도 살펴보게 되면 일본이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이죠. 원전이 무너진 이후에 어떻게든 빨리 에너지 시스템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일본이 ESS 시장을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국내도 지금 2014년 정도부터는 의미 있는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얼마 전에 산자부의 대책 얘기가 나오면서 이와 관련된 모멘텀이 더 강해지는 모습이었고요. 반드시 이거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죠, 의무적으로. 근데 산업단지에만 설치되는 것이니까 이게 얼마만큼 커질지는 좀 의문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의미 있게 커지는 것은 내후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너무 이렇게 앞서가는 것은 또
함정에 걸릴 가능성 있다라는 거죠. 물론 성장할 거니까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다음 그림들을 좀 살펴보시면 뭔가 좀 차이점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에너지 저장 장치의 유형들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2차 전지 쪽, 네. 2차 전지 쪽도 리튬 이온 배터리가 일부가 있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수력 발전소 같은 형태가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전해질 자체가 이제는 우리가 이 고정된 배터리가 아니라 플로우 배터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트륨을 이용한 배터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많네요.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각각의 장단점이 전체적으로 있는데 지금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쪽이 많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나라 쪽에서는 마치 ESS가 이쪽에만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 주력은 이쪽이 아니에요.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지 오히려 주력은 지금 이 ESS 쪽은 뭐 수력이라든지 이런 쪽이 오히려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주력은 메인스트림은 이쪽이란 말이죠. 근데 이쪽은 보지 않고 오로지 이제 앞으로 돈 벌 거리에만 집착을 하면서 개별 종목군들이 최근에 이제 급등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는 아직 오해가 있다. 이 방향으로 정말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아직까지 2차 전지 효율이 정말 강하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의 저장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직까지는 좀 무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구간에서 변환하는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높이는 건 테슬라 꼴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 보이지만 어제처럼 무너질 때 또 한 번에 20%가량이 한 번에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실제적으로 지금 시장의 성장을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는 유치 산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누군가 보살펴줘야 되는 그런 산업이라는 거죠. 정부 쪽에 보조금이 지급돼야 된다든지. 근데 이것이 이제 민간으로 이양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도 산자부 얘기가 나와야 오를 정도로 민간 쪽으로 확실하게 이양은 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제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가 멋진 회사이고 좋은 회사이고 다 좋긴 합니다만 정말로 이게 상용화되기 위해선 테슬라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전기차에 뛰어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산업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숫자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 이제 우리 시장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두 전력을 효율화시키는 게 가장 핵심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뤄내지 못하면 산업의 발전 속도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이제 비용 증가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셰일가스를 중심으로 에너지 혁명도 나타나고 있고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고 있는 가운데 전력 시스템을 효율화시키지 못하면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전력 부족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건 이제 트렌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데 지금 시장은 너무 한 곳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우려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ES 시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시장이고 우리의 경쟁력은 그나마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일부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나머지 쪽은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노르웨이 같은 이런 유럽 국가들이 아직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대다수다라는 것을 큰 그림에서 먼저 살펴보고 나서 관련된 종목군들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해서 숲보다는 나무를 보면서 집중하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하면서 종목들을 찾아보자는 말씀이시니까요. ESS 시장에 대해서 좀 원론적인 부분부터 차례차례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관련된 ESS에 관련된 필요성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도 좀 한번 쭉 정리를 해보세요. 상당히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일단 초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방송을 이제 같이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방송국에서 쓰는 UPS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전이 되었을 때 전력을 가동할 수 있는 예비 전력을 UPS라고 하는데 이런 UPS 같은 게 일종의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시작을 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항상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 정말 있을 때만 되는 거고 풍력 같은 경우도 바람이 불 때만 되는 거니까 이쪽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단지에 필요한 에너지 저장 장치들 그래서 실제로 에너지 저장 장치를 얘기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제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전쟁이 난다든지 그런 위급 상황이 오게 되면 가장 먼저 전력을 공급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딜까요? 군시설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이제 그 시청, 뭐 정부, 청사 이런 데가 이제 1순위입니다. 네. 2순위가 어디냐면 산업단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실제로 이제 다른 뭐 가정이나 이런 데보다는 누구보다도 먼저 전력 시스템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죠. 뭐 그만큼 이제 중요한 시설로서 파급이 된다라는 건데 이쪽에 이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기 위해서 ESS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산업 기반 시설에 이것을 갖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ESS가 배터리만 갖다 꽂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변환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뭐 캐패시터를 포함한 굉장히 여러 가지 부품들, 전력의 송배전 시스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갖춰져야 되는 일종의 하나의 플랜트 산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용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단계는 이제 기초 단계에서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단계이고 정말 산업용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벌써 대규모 프로젝트만 꿈꾸고 이 숫자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다라는 것 제가 보기에 너무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급등한 일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무궁무진하게 넓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어느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는 결국 결론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투자 전략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죠. 성장성은 확실히 보인다. 그런데 너무나 성장 초기 국면에서 그 초기 국면이 너무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흥분하게는 좀 이른 게 아니냐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여기에 따른 투자 전략으로 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관련된 종목 중에 올른 게 되게 많아요. 뭐 일진 머티리얼즈를 포함해서 뭐 P&E 솔루션, PNT 뭐 이외에도 뭐 후성 지금 뭐 실적도 안 나오고 전체 매출 분야에서 2차 전지 비중이 얼마 되지도 않는 것들이 다 같이 따로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정말 그 시장의 조종자라면 이렇게 어이없이 오르는 종목들은 정말 때려서 누르고 싶을 만큼 시장에 좀 흥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2차 전지에 올인하고 있는 기업들은 중소형주 중에서 몇 개 없습니다. P&E 솔루션하고 PNT 정도가 올인하고 있는 모습인데 올해 실적도 별로 안 좋은데 지금 주가만 너무 끌어올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 원래 제가 긍정적으로 봤지만 지금은 뭐 주가가 과도하게 올랐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충분한 가격 조정을 기다려보자. 만약에 가격 조정도 주지 않고 계속 간다면 언젠가 폭락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투자를 하는 것은 기간을 짧게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일진 머티리얼즈도 지금의 실적의 주력은 FPCB입니다. 실제로 이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2차 전지의 동박지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그렇죠. 일렉포일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지금 일렉포일의 생산량을 보면 FPCB가 주력이고 2차 전지는 이제 막 그 캐파를 넓혀 나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지금 현재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법원과의 소송과에 따른 일종의 이제 이익 환수 부분과 더불어서 일렉포일 쪽은 FPCB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성장은 아직도 캐파를 더 늘려 나가야 실제로 수혜가 돌아온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래는 수혜주가 되겠지만 지금은 수혜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2차 전지 배터리의 검사 장비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는 P&E 솔루션이나 PNT 같은 종목군들이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 주가는 실적 대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은 미래 현금을 너무 많이 갖다 썼다라는 측면에서 현재 구간에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오르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2차 전지 갖다 꽂는다고 모든 게 완성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지금 설치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가 있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겠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전력이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력 시스템의 안정화를 가져가는 것이 지금 구간에서 가장 바람직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전력을 주목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송배전 시스템에 우리나라의 지금 주력 회사로 나서고 있는 것은 LS산전입니다. LS산전. 예, 그래서 LS산전 같은 종목군들은 제가 계속 언급드리지만 전 장기적으로 지금 뭐 100%를 보면서 투자를 누구에게나 권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LS산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꾸준하게 언급드리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는 한 2년 이상의 성장을 보면서 70조 시장에 지금 10%만 먹어도 7조인데 이 종목 지금 매출이 2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본다면
차라리 이게 더 되는 그림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뭐 물질 만드는 뭐 일렉포일 이런 거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거보다는 좀 더 그 큰 그림을 보면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네, 그런 그런 종목들을 종목들의 말하는 포커스를 거군요. 장기적으로 맞춰 나가시는 게 더 맞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하나 지금 말씀드리겠는데 그 두 종목이 있잖아요. 일단 이 개별적인 종목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테마로 급등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거기서 좀 벗어나는 종목 두 종목이 있잖아요. 삼성 SDI와 LG화학 어떻게 보세요? 들도 지금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뭐 네. 단기적으로 지금 오르면서 뭐 이게 단기적으로 뭐 추가적으로 더 오를 가능성 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만 말 그대로 단기라는 거죠. 그 아직도 삼성 SDI 실적은 시장이 예상한 만큼 나오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전기차, 뭐 테슬라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주가가 너무 올라 버리면 변동성만 커지는 경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i3 BMW i3에 이제 삼성 SDI가 전지를 공급하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요. 물론 가격이 3,800만 원 정도, 그리고 BMW라는 메리트, 그리고 차 모양은 굉장히 예쁘게 나왔죠. 그래서 많이 팔릴 것 같긴 한데 이것도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리가 160km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차를 4천만 원이나 주고 사기에는 뭔가 좀 비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가 3개월 후면 한 200만 원 정도를 더 주면 보조 엔진이 달린 게 나옵니다. 가솔린 보조 엔진이 달린 차가 나오거든요. 차라리 그 차가 나왔을 때가 좀 더 모멘텀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는 것은 삼성 SDI뿐만이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삼성 SDI에서 보급한 배터리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주가의 변동성이 여전히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지금 당장 이거 하나만 보고 투자하기에는 좀 너무 이른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의 주가와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의견이죠. 테슬라가 실적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서 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연초에도 모건 스탠리에서 이미 한번 지적을 했거든요. 그 테슬라의 적정 주가 39달러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한 6개월도 안 돼서 주가가 3배가 올랐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쪽은 위험하다 했는데 결국은 뭐 이분이 제가 뭐 그 증권사로 옮겨서 또 똑같은 의견을 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격도 비슷하고요. 제시했던 가격도 비슷하고 어쨌든 지금의 현금으로 봤을 때는 너무 과도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판매량에 있어서도 분명히 보조금이라든지 주변에 다른 여건들이 판매 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 1억 원이 넘는 차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진 않을 거라는 점도 동반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주가들도 비슷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 한 주 15일부터 가장 집중이 됐던 거, 지난주부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중국 지표 잘 봐라, 중국 지표 잘 봐라. 7.5%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평가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네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거죠. 차라리 안 나왔으면 뭔가 부영책 나올 거라고 그러면서 끌어올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만약에 더 나왔으면 이거 봐라도 잘 나오지 않았냐 그래서 끌어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제가 보기에 관심은 어떻게 나오던 시장을 위쪽으로 좀 끌어올릴 만한 그런 재료로 삼으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애매하게 7.5%에 딱 맞춰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중국의 분기별 GDP가 분기별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2분기의 흐름이 춘제를 고려했을 때 원래 안 좋아지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방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분기별로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이 부담 요인인 가운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실물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모두 안 좋다는 얘기죠. 산업 생산이 계속 내려가고 있고 결국 수출과 연동되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고정자산 투자는 그나마 2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소매 판매도 최근 들어서는 탄력이 둔화되면서 소비의 탄력성도 줄어든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GDP 기여도를 보시면 2분기 들어서 나타난 현상은 투자 쪽에서 견인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투자 하나 가지고 지금 GDP를 맞춰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소비의 기여도도 줄어들고 있고, 순수출은 아무래도 3분기에는 마이너스로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중국 정부의 마지막 카드는 뭐냐면 투자가 이 서부 대개발 관련 투자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계속 조절해 나가면서 GDP를 말 그대로 마사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뭔가 좀 안 좋아 보이면 투자를 확 늘려서 지금은 또 투자를 과거처럼 지방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중앙 정부가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 정부에서 투자해서 만들어놨던 그림자 금융 이런 것들은 지방 정부를 아예 싸그리 몰아잡아서 지금 둔화시키고 있고,
중앙정부가 모든 이 경제지표의 흐름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힘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또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의 전반적인 흐름은 투자 하나 가지고 지금 쥐락펴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다 이제 소비 관련 정책들을 쓰면서 통계 마사지를 하면서 시장에서 우려할 만한 GDP의 급락은 가져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중앙정부에서 키를 쥐고 있고 GDP에 대한 성장률 역시 조절이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요. 경제 하반기를 봤을 때 중국의 성장률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이에요. 네, 6%대를 기록할 그렇죠. 거다 얘기 많이 하고 그 있죠. 이하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변수가 될까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변수는 굉장히 많은데요. 네. 지금 중국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건 제가 보기엔 두 가지. 크게 얘기하면 한 가지라고 보여지는 그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을 자신들이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유출입이 과해지는 걸 막겠다라는 것이고요. 이 유동성이 자산 가격을 급등락시키는 것을 막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준비된 그림으로 보시면 최근에 중국의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 FDI가 감소하는 모습이죠. 아, 그렇네. 연율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갔는데 결국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함부로 뛰어놀지 못하게 만들겠다가 관건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요, 김정은 애널리스트, 이게 중국이니까 가능한 건가요? 이거 참 외국인 투자를 막는 데는 중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중국은 정부가 은행과 산업을 아직도 한 70% 정도는 통제가 가능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죠. 브라질 같은 경우도 헤어라의 급등락을 막기 위해서 토빈세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먹혀들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지금 이게 먹히는 국가는 중국 정도밖에 없을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미 먹히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은행권 70%를 지금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정부의 말 한마디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이 중앙은행들의 정책보다도 정책의 효율성 측면만 놓고 보자면 실제로 그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떠나서 정책의 효율성만 놓고 보자면 아직도 중국 정부가 잡고 있는 힘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막강하네요. 이게 좋다 나쁘다는 나중에 그렇죠. 문제인 거고요. 네. 정책을 실시했을 때 그 정책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지금은 뭐 FRB 그리고 중국 정부 정도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이런 유동성 통제가 굉장히 애매한 게 중국 정부 내에서도 상무위원 9명 중에서도 상하이방 역할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또 증시에 대해서는 풀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QD2 같은 것들은 확대하면서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시켜준 모습입니다만 전체적인 외국인 금융투자 특히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막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중국의 유동성 지표를 보시면 좀 과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M2의 증가분, 금융기관의 대출 모두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에 대한 부담을 계속 제어하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결국은 그림자 금융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파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택 가격이 지금 빠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이게 연율 기준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올라가는 탄력이 줄어들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정부의 통제로 인해서 그림자 금융이 급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이 유동성 통제는 쉽게 멈추지 않을 거다. 시장에 정말 우리 말라 죽겠다라고 하면 그때 조금 풀어줄 뿐 지금 전체적인 유동성을 휘어잡는 정책은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중국의 최대 문제 중에 하나가 실질금리가 여전히 마이너스 국면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통계적인 오류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7% 성장하는 국가의 대출 이자율이 6%고요. 그다음에 예금 이자율은 3%. 너무 차이나는데. 네, 그래서 이 갭도 워낙 크지만 이걸 정부가 다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안에서 이제 실질 금리는 물가를 고려했을 때 지금 1%가 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실질 이자율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결국 은행에 맡겨서 예금으로 돈 버는 것보다는 다른 데 투자해서 돈 벌겠다라는 시각이 강한 거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통제도 불구하고 자꾸 외곽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예금 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해결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딴짓하던 자금들이 은행에 넣어두는 게 낫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정부가 그런 대책은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자산별로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그림자 금융의 추이를 보시면 최근에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건 기업 채권과 함께 신탁 대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탁 계정이 만약에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중국 경제는 쓰나미처럼 밀려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라도 지금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들 왜냐하면 중국에 들어왔다가 쉽사리 그 흔히 얘기하는 먹튀 할 수 있는 그런 자금들에 대한 통제 그리고 중국의 내부적인 그림자 금융의 통제는 적어도 쉽사리 멈출 수가 없다.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위안화가 지속적으로 달러 흐름과 상관없이 그동안 강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 위안화 조절을 통해서 수출 물량을 조절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 가격 조절을 위한 무역 관련 정책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기보단 오히려 수출 기업들을 보조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이나 아니면 무역을 장려하기 위한 위안화를 약세로 돌리는 그런 방향의 정책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수출과 함께 산업 생산이 같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걸 살려내기 위한 일부의 노력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물가인데요. 생산자 물가는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좀처럼 올라가지 않고 마이너스 국면에 머물고 있지만 소비자 물가는 하반기에 서서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 물가를 고려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 정책은 쓰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도 더불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결국 정부는 국제기구 예측을 보시면 지금 분기별로도 성장률이 계속 빠지고 있고요. 전망이.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성장률을 계속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이 주력해야 될 것은 지금 경기를 부양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 랜딩에 주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금리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화적 부양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할 가능성 별로 없다. 오히려 수출 기업들을 육성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쪽. 그리고 물가 상승 요인들이 하반기에 존재한다라는 점에서 이제 통화 관련 정책들은 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산업별 차이, 그리고 국가가 보장하고 있는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과의 차이, 그리고 금융자 금융을 압박하는 그 강도, 이런 것들이 여전히 하반기에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거를 좀 질문 드려볼게요. 그래서 중국 경제 바라보면서 우리 시장에서 투자 전략을 세워볼 만하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여전히 하늘이 무너져도 수순할 구멍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 펀드는 지난번에도 언급드렸지만 조금 전에 언급드렸다시피 외국인 FDI는 못 들어오게 하면서 QD2는 열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놀려면 증권시장 안으로 들어와서 뛰어놀라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 기업들 중에서 지금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제 셰일가스 쪽에서 보더라도 중국의 기업들이 미국의 석유화학 기업들을 인수한 게 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중국의 대형 기업에 대한 투자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여전히. 그래서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중국이 인수한 글로벌 기업들을 통해서 중국이 돈을 벌고 있다는 측면으로, 그래서 지금 미국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중국이 인수한 미국 기업에 중국 기업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라는 측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천선 아래에선 중국 펀드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그렇지만 항생 H로 가지 말고 중국의 본토 주식으로 가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중국 펀드가 항생 H에 투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중국 본토 주식에, 그것도 중국의 금융주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의 제조업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 부분은. 네. 그리고 이제 소비 같은 경우에는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제 중국 소비주라고 해서 아무거나 다 사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수출 증가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SK하이닉스나 동부하이텍, 만도, 성화하이텍, 메일유업 같은 일부 종목으로만 우리가 집중해 보자라는. 요 지금 말씀하신 종목들 실질적으로 중국 법인의 수익이 좋아지고 있는, 그리고 중국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그리고 현재 중국이 살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살 수밖에 없는 건 SK하이닉스와 동부하이텍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국의 실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메일유업을 포함한 빙그레와 같은 유제품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만도나 성화하이텍은 중국 법인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재와 소재에 대해서는 여전히 나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수출이 돌아서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기 낫기 때문에 여전히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정도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재, 산업재 이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중국 펀드와 관련된 이야기와 더불어서 살만한 종목들, 그 분야가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을 드려봤네요. 여러 가지 말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정현 애널리스트. 네. 자, 스마트머니의 선택 함께 하셨습니다.